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소득 보장 체계 도입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 속도가 빨라지자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제는 소득이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국가 부도 정책이란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대선의 화두로 부상한 기본소득제의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또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가니스탄인 이송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 강한 대응을 공언해왔지만요. 한창 날카로워진 부동산 민심을 더 긁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3명, 14건의 법 위반 의혹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13건 의혹 중에서요. 대구의 주소지를 두고 평창에 농지를 사 일부만 경작해서 이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중인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서 농지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명의신탁과 편법 증여 의혹이 뒤를 이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네. 차별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차별화 실패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7시간가량의 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게 소명을 듣고 절반은 소명이 확인됐다면서 징계에서 제외를 하고 한 명은 탈당 요구 그리고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열흘 뒤에 제명이 되는 탈당 권유와 달리요. 탈당 요구는 당원 당규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서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이 많은데요. 탈당 권유를 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윤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이라면서요. 이준석 대표는 열흘이 지나도 해당 의원들이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윤리위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프 면제, 결국 용도삼이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비판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당내 사정이 그렇기 때문이죠. 최근 당내 갈등을 사과하고 봉합한 이 대표가요. 더 이상의 당내 갈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작용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또 민주당 선례도 영향이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민주당도 물론 일괄 탈당을 권유하긴 했지만 사실상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의 선별 조처를 비판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상호 의원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내사 종결이 됐고 윤재갑, 서영석 의원은 무혐의 판정을 받아서 탈당 권유가 철회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도 권익위 발표 직후 10명에게 탈당 권유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5명이 냈던 탈당계는 지금도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5명은 탈당을 거부했어도 징계위도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조치 이후에 신속한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논평을 냈거든요. 또 이럴 때는 보면은 국회의원들끼리 동업자적인 정신이 살아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카드로 두 당이 지금 날을 세우고 있긴 한데요. 표결까지 가면 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 여야가 돌고 도는 부동산 늪에 빠져서 서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권익위를 때리게 하고 있죠. 민주당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를 비판을 하면서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는 건요.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원들이 무혐의를 받자 민주당까지 나서서 권익위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하고 조사를 했고 여야의 똑같은 잣대를 대고 조사를 했는데 양쪽에서 부실했다, 편파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좀 답답하다 이렇게 심정을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당들이 나서서 권익위 조사 자체에
이후에 이렇게 의심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앞으로 어느 기관이나 개인들이 권익위의 판단이나 공고를 받아들일지도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권익위를 가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여야에서 좀 합의를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권익위 탓, 심지어 농지법 탓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겠다고 했던 정치권인 만큼 이 경찰 수사까지 좀 담담하게 지켜보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한 징계나 후속 조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상대로죠, 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것이 또 소식은 정치 혐오로 부추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 정부 활동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국내에 왔습니다. 국제사회 대응에 발맞췄다는 공감과 찬사 속에 불안한 시선도 있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국외로 탈출하려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간 현지 병원과 대사관 등에서 우리 정부 활동에 협조한 이들도요, 그동안 보복 위협을 받아오면서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중간 기착지에 파키스탄에 있는 이슬라마바드로 일단 현지 직원과 가족 등 390여 명을 군 수송기로 탈출을 시켰습니다. 이 작전명이 미라클, 기적이었는데요. 처음에 우리 군 수송기가 갔을 때 첫날은 26명만 자력으로 공항으로 왔는데 이후 대사관 직원들이 나서서 미군 버스를 이용해서 탈레반 검문을 통과하면서 버스 6대로 나머지 인원들을 무사히 공항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우리 군 작전 이후에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출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좀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국 정부에 협조한 아프간 사람들을 이송하는 거는 네. 비단 우리나라 경우만은 아니죠? 예,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아프간 재건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도요, 협력자 수천 명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물론요, 독일이 첫 수송기에 단 7명만 태우고, 그리고 일본도요, 일본과 또 협력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이 수송기를 보냈지만 예정된 시한까지 한 명도 공항에 오지 못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탈출을 시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성숙한 모습들에서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처음에 굳이 이들을 동료라고 자꾸 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일각의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요, 우리 정부 활동에 협력한 엘리트층 그리고 그중에 절반은 어린이인 점을 강조하면서 오래 일했고 신원 확인도 여러 차례 거쳐서 이 탈레반이 섞여서 입국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런 불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요, 아프간인의 종교는 한국인과 어울릴 수 없다. 이 난민을 받으면 테러에 노출된다면서 반대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3년 전 예민 난민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같은 이슈가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편견에서 비롯된 기우라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이슬람 사원 관련되는 이슈가 있고 지금 뭐 건축하는 과정에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생각이 자꾸 저는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데요. 이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공사를 두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무슬림 대학생과 가족들이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를 내줬던 대구 북구청이 이 갈등이 깊어지자 주민들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공사를 추진한 주체들이 다시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요. 법원이 북구청의 중지 처분을 정지시키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여전히 중지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관련 진정도 법원에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이런 갈등을 더 길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여러 문화가 공존을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에 의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입국을 했지만 앞으로 난민 문제는 조만간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닥칠 문제이고 이슈인데요. 이 다름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기보다는요, 인권이나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를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진천 주민들 봤지만 앞으로 좀 더 저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주 만에 100명대를 넘었습니다. 돌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20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구에서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다수가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관련이었는데요.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 지난 21일에 확진 환자가 처음 확인이 됐고 이후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의료진과 종사자 등 다수가요.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이 된 돌파 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네. 병원이 가장 안전한 지역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역설적으로 병원에는 환자들, 보호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의 경우 종사자, 간병인, 보호자는요.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회객 방문은 금지가 되고요. 보호자는 음성이 확인된 1인만 등록을 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효용이 없다, 이제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도요. 처음에 1차 접종률이 70%까지 높아지면 이 전파력과 위험도도 다소 감소할 것이라면서 9월 말 10월 초쯤이면 위드 코로나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거리 두기는 효과가 크게 없다면서 완화나 폐지를 하고 여전히 효과적인 신속 검사, 역학조사, 격리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요. 이 덜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거리 두기를 빼버리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면서 앞선 김윤 교수보다는 거리 두기 완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델타 변이가 지금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1차 접종만으로는 면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요. 1차 접종률보다는 2차 접종, 그러니까 접종 완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국내 상황으로는요. 위드 코로나 전환 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를 막기 어려우니까 위드 코로나부터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틀린 주장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요. 이제 최소 70%, 성인은 80%, 위중증 환자는 90%가량이 접종을 완료해야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석 연휴가 지금 한 달밖에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어떻게 할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후보 간 공작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불평등이 심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양극화, 저성장 해소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소득보장 체계를 두고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재 랩 2050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본소득 논쟁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주요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원재 대표께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책도 쓰시고 기본소득에 관한 한 거의 대부분의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런 이만큼 이 대표님께서 먼저 기본소득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왜 이런 기본소득이 문제 제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기본소득제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번에 추석 전에 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 88% 개인에게 그 25만 원씩 한 차례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걸 100%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것도 뭐 월별로 줄 수도 있고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기성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게 정기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기본소득제입니다. 네.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에 뭔가 소득이 낮아야 된다거나 또는 가서 관공서 가서 청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하고 좀 다른 소득보장제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아니고 가구별로 지급이 아니고 개인별로. 네네,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기도 합니다. 성인 네. 대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이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환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재난지원금 뭐 이런 단어를 혹은 기본복지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소위 많은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단어를 고집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자체가 왜 기본소득이 붙었는지, 그러면 이원재 대표님, 왜 이영환 교수님 지금 문제 지적하시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왜 나오게 되는지 짧게 말씀을 주시죠. 제 생각에는 복지는 크게 보면 이제 소득하고 서비스 두 개로 나눠집니다. 서비스라는 건 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돌봐드린다든지, 뭐 의료, 뭐 교육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직접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소득은 말 그대로 이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기본소득제는 이 서비스 쪽 말고 전체 복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인공지능이 나오고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제조업 고용이 많이 좀 불안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일자리 잃은 사람도 생기고,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요즘 플랫폼 배달 노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이 배달 노동 같은 것처럼 일거리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많고 없을 때는 없고, 뭐 이런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메워주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데 고령화되면서 일을 완전히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쉬지도 않고 조금씩 일하면서 조금 버는 이런 기간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기존의 복지제도에서는 소득 보장을 할 때 완전히 소득이 없거나 아주 하층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대로 된 소득 보장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아예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소득은 보장하자. 이게 네. 이제 기본소득제의 취지라고 할 수 자연스럽게 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인 강자한테 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복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사회적인 강자한테도 모든 개인별로 다 주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논쟁이 가장 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하고 일자리 등을 이야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것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은 국난을 극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회생시킬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네.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고 다른 나라가 안 할 때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네. 실험도 다른 나라가 알겠습니다. 먼저 했고 실험해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다 그만둔 걸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와서 논리적인 결함도 있는 부분을 계속 주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에 대한 시각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원재 소장님 같은 경우에 이전에 안정적인 사회 구조에서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구조 변동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다. 금방 부자도 영향을, 이런 사회 구조 변동에 불확정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부자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위험해진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복지도 없고 기본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새롭게 복지를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미 여러 가지 복지를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 많은 복지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프랑스라든지 이런 대륙 유럽 쪽에 복지제도가 있고, 또 북유럽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북유럽 쪽에 복지제도가 있고, 또 영국이나 미국처럼 또 완전히 영미식 시장주의적 복지제도들이 있는데, 다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고 있는 거죠. 불평등, 이제 영미식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 대륙 유럽의 프랑스나 뭐 이런 국가들에서는 복지가 비효율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네. 이거는 사람들 선별하고 이러는데 행정 비용만 너무 많이 들고 관료제만, 공무원들만 많이 늘어난다, 관료제만 강화된다, 이런 비판이 일면서 네. 이제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아직 어느 국가도 도입을 못한 것은
안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못한 겁니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많이 있는 나라에서는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고 이걸 다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영미권에서는 오히려 좀 논의는 활발한 편인데요. 주로 기업가들이 많이 논의를 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관심 있는 기업가들이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영미권의 정치권도 굉장히 오랜 뿌리를 두고 있는 보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하지는 않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는 뭐 굉장히 활발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부와 흥부의 부모님이 있는데 흥부는 지금 굉장히 가난합니다. 네. 부모님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가난한 흥부한테 지원을 해야 될까요? 뭐 흥부와 놀부한테 동시에 지원해야 될 거야. 결국은 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국력 수준이나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국가들도 국력 수준이 훨씬 위에 있는 국가들도 이걸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만 불이고 7만 불 수준의 국가들도 못하는 것 같다가 3만 불 수준에서 계속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게 뭐 이상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분명한 것은 이 기존의 복지 정책이 잘못됐고 이 전달 체계에 비효율성이 있으니까 새로운 체계로 바꿔보자라는 거고 논의의 단초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복지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의 논의부터 먼저 돼야 되는데 네. 그 걷어내는 것이 어려워서 각 선진국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걷어내는 논의는 하지 않고 주는 논의를 먼저 한다는 게 선후가 저는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기본소득이 촉발된 게 이재명 지사가 나는 나의 트레이드 마크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어떤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8년에 그 국제 컨퍼런스를 기본소득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열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도 왔었어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미국의 Y 컴비네이터 같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왔었고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 실험하는 그 담당 연구자가 와서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지사 입장은 일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기본소득제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소득을 완전히 보장받는 사회로 갈 수도 있겠지만 행정가로서 생각해 볼 때 조금만 지원을 해줘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좀 진전을 시켜나가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는 사실 뭐 연구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시민사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상론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네. 저희는 최소한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야 이런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생활비를 그래도 좀 보전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실 정치에서 막 구현이 되려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처음에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행정적으로는 작은 액수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래서 현실을 아마 지금 고려한다면 연 50만 원, 연 100만 원 네. 정도 이재명 지사가 주장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이 올바른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본소득의 본질이 무엇인가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본질이 뭐 노동 환경이나 노동자의 권리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이건 처음부터 논의를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종합병동에 가는데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현상, 사회 현상 중에 기본소득하고 관련해서의 논쟁은 야, 이걸 주면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주면은 기존에 있던 사회 문제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가에 논쟁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논쟁을 흘려버리면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바뀌고요. 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많은 이름으로 실험이 됐고 실험의 결과 근로의욕이 감퇴된다라고 결론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이 되느냐 이게 개인별로 주다 보니까 가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혼이 증가하는
사회 문제를 별로 개선시키지 못하더라라는 결론이 도달돼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아니 재원이 어느 정도 있길래 한 50만 원씩 주는 거 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방금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처럼 그냥 뭐 전국민 수당, 재난지원금 하면 되지 이게 전국민 제한 없이 주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체제의 논쟁 문제로 체제 문제로 또 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굳이 그런 문제를 기존에 있는 수당이나 지원금이나 복지라고 하면 되지 왜 이걸 실험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선거의 표를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전문가들은 여기에 동의하기가 저 같은 전문가들은 특히 경제학자들은 이게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복지급여, 지금 지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지금 우리가 설계해 놓은 사회보장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많이 있었잖아요. 기본소득제 도입했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하고 연결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본소득제 실험을 했는데 이혼이 늘어났다. 정확히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캐나다에서 했던 실험의 결과입니다. 민컴이라는 실험의 결과고 1960년대, 70년대에 많이 논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건 그 당시에 어떻게 나중에 해석이 되었냐면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남자만 취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캐나다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여자는 집에서 일만 하는데 남자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여성들이 그런 상태였는데 기본소득 실험을 하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생기니까 이분들이 떠나갔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과거의 잣대를 갖고 해석하냐 미래의 잣대를 갖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의욕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뭐 경제학 경영하신 분들 저도 했고 하신 분들 중에도 다 이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 취지는 실업부조하고 이렇게 대비돼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네. 실업부조는 사람이 소득이 완전히 없어지고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야 지급되고 구직 신청을 계속해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업자들한테만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걸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취업하면 소득이 생기면 실업부조가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복지가 강화될수록 취업을 안 하는 근로의욕이 감퇴되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해결하려고 사실 고안이 된 제도 중에 하나죠. 기본소득제는 왜냐하면 취업해도 주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취업을 했을 때 조금 그 받게 되는 복지 제도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이 실업부조가 끊기기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의가 된 제도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소득 양극화를 조금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소기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을 먼저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죠. 제도의 취지가 같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지. 이 단어를 처음부터 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기본복지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다 막론하고 이 지구상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 거고.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실업급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업급여라면은 그러한 취지라면은 소위 네거티브 인컴 텍스 시스템이 훨씬 더 위에 있죠. 근로하고 한다면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제도의 목적이 소득의 양극화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아까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 혹은 근로의욕의 저하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하가 되면요. 경제 활성화가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고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면은 경제 활성화의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확한 타겟을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복지 이야기할 때 가장 복지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할 때 물고기를 주는 것인지 물고기를 잡는 거물을 주는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고기를 줘야 된다라고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기본소득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거물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 논의 자체는 무의미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이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 같은 상위 계층에게는 좀 더 걷고 뭐 하위 계층에게는 더 주고 이 시스템하고 기본소득제하고 경제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네거티브 인컴 텍스 시스템을 더 선호하시지만 이론적으로는 선호가 없으실 거예요. 현실적인 선호일 겁니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제가 선별급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선별을 안 하는 것이 사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선의를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국세청에서 세금을 거둘 때 선별을 합니다. 소득 많은 사람들은 소득 다 추적해가지고 세금 더 걷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네.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복지 시스템이 어떠냐면 생계급여 주려고 사람들 막 찾아가지고 또 소득 선별을 합니다. 또 실업자 막 찾아서 선별을 합니다. 청년 찾아서 청년 중에서도 재산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 아닌 사람을 선별을 하고 이 선별을 온갖 부처에서 온갖 조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선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선별의 기준을 한번 통과해 보려고 이 서류 만들고 저 서류 만들고 막 신청해보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미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숫자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숫자가 계속 늘어요. 이게 네. 크기가 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해지면 나중에는 복지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는데 수혜자들한테 가지는 않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렇게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 예측 가능하게 나는 얼마 받는다는 것을 알고 더 벌면 더 내자. 네. 또는 뭐 내가 재산이 늘어나면 재산세를 더 내자. 그 낸 거 가지고 다 같이 분배하자. 이렇게 기본소득제를 짜는 게 선별급여의 장점도 살릴 수 있을 거다 저는 네. 그런 생각. 우리나라 국세청이 보면은 슈퍼컴퓨터가 들어오고 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 걷는데 효율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80% 주니 88% 주니 이거 며칠 만에 계산해냅니다. 그렇게 선별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굳이 한다면은 그냥 싹 다 걷어내고 현재 예산만 가지고도 1인당 2천만 원 주는 그런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야, 이거 걷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50만 원 줘보고 또 해보자. 이게 뭐냐면은 뜻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거 절대 경제에서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 최저임금제, 오늘 부동산 정책 뜻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을 두고는 실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어떻게 조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말씀 좀 주시죠. 국민연금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도입되고 본격화되고 점점 확대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받는 사람은 엄청 푼 돈을 받았고 내는 사람들은 계속 냈거든요. 월급에서 떼가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바로 국민연금 받게 되시는 분들은 몇 년 납부 안 하셨잖아요. 네. 2, 3년 내에 납부하고 은퇴하셨으면 10만 원, 20만 원 그렇죠. 받으시는 푼돈이죠. 네. 하지만 이 30대, 40대, 당시 30대, 40대들은 월급에서 떼서 계속 내는데 언제 받을지 그리고 진짜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다들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다들 서로 더 가입하려고 난립니다. 그 가입 자격 없는 분들도 가입 자격 좀 계속 확대해서 열어드리고 뭐 이제 그 빈 기간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제도 마련하면 다 들어와서 냅니다. 제도 신뢰도가 높아진 거예요. 네. 이렇게 제도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자리를 잡는 것이 사실 현실에서의 정책이고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액수도 많이 올라갔죠. 대상자도 늘어났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는 기본소득제도 사실은 작은 액수라도 도입을 하고 나면은 10년이든 뭐 15년이든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쭉 사실은 늘려나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작은 액수라도 받아보니까 이거 늘리면 더 좋겠다 싶어서 늘려나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복지제도들이
불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둬야 되고 특히 서비스, 돌봄, 의료 이런 것들은 남겨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금 수당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액수가 높아지면서 통합돼 나갈 것이다. 저는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심소득제 같은 내용들과 가장 큰 대표적인 차이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거의 이제는 유사한 주장을 반대하던 분들도 복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면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거의 수렴을 해서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가 기본적인 취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취지는 비슷한데 취지는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명확하게 보장해주고 내가 얼마 받는지 알 수 있게 해주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 하는 방법에서 지금 뭐랄까가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까 이영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득 선별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저는 국세청이 DB 갖고 있고 선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줄 때 88% 선별하는 거 보면 그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져다 쓰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선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소득제는 촘촘하게 그 사람이 실제로 올해 얼마 벌었는지 지금 이 순간을 파악을 해야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이게 내년, 내후년에 올해 소득을 파악하게 되면은 올해 돈이 없는데 내년에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초기에는 나중에 선별이 되더라도 초기에는 작은 액수라도 기본소득을 다 지급한 다음에 해가 넘어갈 때 소득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소득을 더 많이 번 분들은 세금을 더 내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는 안심소득제처럼 선별급여와 기본소득제 같은 보편급여가 같으면서 선별할 때 들어가는 이 굉장한 갈등과 그 비효율 이게 없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많이 반대하시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원이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 교수님? 네, 저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도 우리나라 예산 편성하는 게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빚내서 1년 살고 있는데요. 재원이 아까 기존의 복지를 걷어내고 그 재원으로 실험적이든 혹은 뭐 본격적이든 해보자. 거기는 찬성을 하지만 새로운 재원을 가지고 이걸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재원 마련 그러면은 지출 구조 조정, 세출 구조 조정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걷어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의무 지출, 재량 지출이 있는데 사실 의무 지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재량 지출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량 지출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매년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보면은 논의가 아주 갑론을박이 심해지는 이유가 어떻게 재량 지출을 조금 깎아가지고 자기의 쪽지 예산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그 룸이 별로 없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이 재원 마련 이야기할 때 보면은 조세 부담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 초반대에 있고 OECD 평균이 한 28% 정도니까 한 8%좀 여유가 있다라고 그래서 더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소위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세자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한 50%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평균은 OECD 평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이 국민들이 세금은 납부하는 것이지 국가가 징수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이 합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면 지금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취지로 내가 세금을 더 걷고자 하는데 당신은 어느 정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부터 사실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 재원의 재편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는 쪽입니까? 초기에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기존 재원의 재편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액수가 높아지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중요하게 지금 논의되는 추가 재원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토지세가 많이 논의가 됩니다. 토지세는 지금 그 우리나라 재산 관련된 세제가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로 나뉘어져 있고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한데
이게 집에 대한 거는 사람이 투자해서 노력해서 뭔가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게 걸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네. 땅이라는 거는 거기 있으면 그냥 있는 거고 주변에 뭐 지하철역이 생기면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면서 좀 효율적이다 이런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것을 좀 다 통합을 해서 종부세도 없애고 재산세 토지분도 없애고 다 합쳐서 또 법인이 갖고 있는 이 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합쳐서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재원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러면 땅값도 좀 잡히지 않겠냐. 토지세 기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세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탄소세는 지금 그 EU에서 이미 탄소 국경세라는 거 도입하고 하면서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탄소를 덜 배출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국제적으로 많이 있고 우리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국내에서 탄소세를 아마 도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탄소세를 도입을 할 경우에 거기서 얻어진 세수는 사실 이게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를 희생하면서 뭔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 거잖아요. 기후는 모두의 것이고 공기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겠다.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비과세 감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서 거기서 또 이 재원을 상당 부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차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논쟁이 계속되고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이 점은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점은 보다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시면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야단인데 이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토지와 관련된 세금, 기타 세금이 부과가 된다면은 안 그래도 요즘 뭐 벼락거지가 생겨서 곤란한데 정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뭐 50만 원을 줬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또 얼마를 줘야 되고요. 선거철마다 2년마다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올려줘야 되지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적인 합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정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결정하는데도 치고받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그때 매년 주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주게 되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과연 이성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거 때가 되면은 기존에 합의된 내용 저는 현재의 정치권은 지킬 자질이 없다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이걸 그러면 조세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고안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재정 부담에 관련된 이 이슈가 너무 크다고 하면 우리가 뭐 국민연금을 운영하거나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고 받고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담 얘기를 할 때 저는 가장 이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서는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것이 나는 받는다. 모든 사람이 받기 때문에 받는 것과 내는 것 사이에 차이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원재 랩2050 대표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언론중재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개인을 구제하자는 취지를 담은 법입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언론인들과 학계, 언론유관단체, 그리고 해외 언론인 단체들까지 이번 입법안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다루는 법을 다수당이 전쟁을 치르듯이 통과시키고자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은 설사 다수의 찬성이 있다 해도 숙고에 숙고를 더해야 하는 법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소수의 목소리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거대 언론의 횡포가 거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악을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언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읽은 사람이 신문만 읽은 사람보다 낫다고 언론에 넌더리를 내던 사람, 바로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의 세상에 살겠다고 한 토마스 제프슨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